그는 항상 그들의 사랑이 강하고 결혼 생활이 정직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평생 숨겨왔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해는 1955년이었습니다. 인종으로 나뉜 세상에서 미국은 여전히 인종차별의 사슬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짐 크로우 법은 흑인이 걸을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곳, 앉을 수 있는 곳, 심지어 볼 수 있는 곳을 규정했습니다. 인종 간 관계는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했습니다. 백인 여성과 잘못된 장소에서 붙잡힌 흑인 남성은 구타당하거나 투옥되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이러한 암묵적 규칙을 집행하는데 특히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북부는 덜 잔인했지만 여전히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어린 시절에 이러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빈곤 속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와 같은 남자들이 그들을 억누르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무게에 시달리는 것을 평생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피곤한 그의 어머니는 백인 가정에서 바닥을 닦는데 자신의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걸을 수 있을 때부터 삼촌들과 함께 차를 고치며 일했고 노동의 무게 엔진이 숨쉬고 삐걱거리는 방식을 배웠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작은 자동차 수리점의 정비공이 되었다. 흑인이 백인 상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였다. 민주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피부는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처럼 검었다. 그는 불안한 백인 남성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백인 여성을 조용히 확신했다. 그가 사는 세상에서는 위험한 조합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눈을 너무 오래 백인 피부에 두는 흑인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다. 지우가 나올 때까지는 그랬다. 서유는 가난을 결코 알지 못했다. 저명한 백인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을 실크 드레스와 비싼 신발을 신고 보냈고 그녀의 하루는 예절 수업과 그녀를 완벽한 남부 아내로 만들기 위한 사교 행사로 구성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지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는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혈통, 순수함, 자신의 피부색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우월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아버지의 세상에서 집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충족하고 싶지 않은 기대의 무게에 질식하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얌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안절부절 못했으며 항상 자신을 위해 마련된 완벽한 삶 너머의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민준을 만난 밤, 그녀는 18살이었습니다. 너무 과감하고 너무 과시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드레스를 입으면서 여름의 더위가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녀가 반항의 음악이 연주되는 희미한 지하실로 들어가자 공기는 위스키와 담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재즈는 부드럽고 정기적이며 분리의 가장자리를 따라 반항의 속삭임처럼 휘감기는 음표였습니다. 그 파티는 인종 간 경계가 모호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흑인, 백인,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람들의 이 비밀리에 모여서 술과 웃음, 그리고 낮에는 결코 교환할 수 없는 시선을 나누었습니다. 민준이 처음 그녀를 본 것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경고받았던 백인 여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가 그의 시선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에게 다가가는 방식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푸른 눈은 위험한 무언가로 빛났습니다. 호기심, 흥분, 도전.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주는 자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고 마치 그들 사이의 공기를 시험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말은 그들 사이의 공간으로 쉽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온 세상, 그의 말투, 그의 삶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심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대담함, 그녀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두려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불가피한 일이었다. 밤이 끝나자 그녀는 그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처음 본 것은 우연이었다. 민주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서윤이 차고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는 가로등 불빛에 비춰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의 맥박은 귀에서 쿵쾅거렸다. 그녀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데려가기 전에 검은 차 한 대가 연석에 섰다. 지호가 내렸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민주는 그 남자의 눈에서 깨달음이 떠오르는 순간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뒤틀리고 그의 몸이 백인 남성만이 표현할 수 있는 종류의 분노로 긴장하는 방식이었다. 서윤은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름 공기를 얼릴 만큼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침묵시켰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고 갔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따라가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차고 문 아래에 끼어 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경고가 아니었다. 위협이었다. 민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호 같은 백인 남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서윤을 위해 무엇을 걸고 싶어 하는지 두려웠다. 그 다음 몇 주는 지옥이었다. 서윤은 집을 나가는 게 금지되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었다. 모든 전화 통화가 감시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든 자신을 더럽힐 것처럼 그녀와 말을 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읽을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윤은 싸우려고 했다. 그녀는 주장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의 뜻은 법이었고 그녀의 세계를 소유한 남자에게 감히 도전하는 딸을 편들어줄 법원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방법을 찾았다. 편지가 배달원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한때 세계 경계를 넘어 사랑을 알았던 하녀의 귀에 속삭임. 세상이 잠들었을 때 늦은 밤에 만난 것, 그녀는 다시 민준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에게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를 선택했다. 그것은 무모한 결정이었다. 위험한 결정이었다.
흑인 남성과 함께 도망치는 백인 여성은 단순히 스캔들일 뿐만 아니라 범죄였다. 자비도, 이해도, 용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법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한밤중에 등에 걸친 옷과 가슴에 불을 지른 채 그들은 달렸다.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의 권력에 사슬해서 결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세상의 무게에서 달렸다. 그들은 아무런 보장도, 약속도, 안전도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렸다. 오직 함께라면 그들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만이 있었다. 그들은 진짜 위험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밤 공기는 그들의 결정의 무게로 짙어졌다. 서윤의 손은 그녀가 비밀리에 챙겨온 작은 가방을 움켜쥐며 떨렸다. 그 가방에는 드레스, 동전 몇 개, 어머니 사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들어 있었다. 그녀는 왜 그것을 가져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삶의 양이 얼마나 적은지 터무니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 그녀의 집, 그녀의 이름, 그녀의 지위를 그녀는 뒤에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는 마을 외곽에 서서 버려진 기차역의 그늘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가방도 없고 사진도 없었다. 그의 인생은 항상 가지고 다닐 만큼 가벼웠다. 그녀는 그를 보았을 때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몸을 던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흔들지 않았다. 부드러울 시간은 없었다. 주저할 시간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었다. 그들을 북쪽으로 데려갈 기차가 1시간 안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것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공장 마을로 가는 화물 열차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혼혈 커플이 드물지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부하들이 그녀를 향해 돌진해와 방금 버린 삶으로 그녀를 끌고 갈 것을 반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칠고 굳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실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기차에 올라 상자와 곡물 자루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여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여행했고 화물 상자 사이의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어서 몸이 뻣뻣했습니다. 기차 바퀴 소리가 서윤의 뼈를 흔들었고 각각의 덜거덕거리는 소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민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듣고 항상 지켜보았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그는 긴장하며 다가오는 발소리를 기다렸다.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고 총을 든 남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찢어버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두 번째 밤에 그들은 일리노이에 도착했다. 공장 마을은 서윤의 어린 시절의 우아한 거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공기는 연기로 가득했고 거리는 그을음으로 뒤덮인 건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긴 시간 노동으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그저 또 다른 커플일 뿐이었다. 아무도 흑인 남자 옆에 서 있는 백인 여성을 두 번 쳐다보지 않았다. 그것은 수용이 아니었다. 무관심이었다.
그리고 무관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벽이 얇고 사생활이 전혀 없는 좁은 하숙집에서 머물 곳을 찾았다. 그들의 방은 그들이 함께 자는 좁은 침대에 간신히 들어갈 만큼 작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다. 민주는 견딜 수 없는 더위 속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지역 제철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서유는 긴 시간 동안 바느질을 해서 손가락이 물집이 생긴 재봉사로 일자리를 얻었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고 그녀가 알고 있던 삶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이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마을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손님도, 꽃도, 음악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과 그들을 거의 보지 않고 서약을 중얼거리는 목사뿐이었다. 반지도, 축하도 없었다. 그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조용히 약속을 나누었을 뿐이었다. 의식이 끝나자 서유는 교회 밖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순간의 무게가 가슴에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특권의 딸 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윤이었고 결코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세상에서 흑인 남자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다. 결혼 첫 해는 시험이었다. 공장 마을은 남부보다 안전했지만 친절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민준의 동료들은 백인 아내와 함께 온 남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른 채 거리를 두었다. 마을의 여성들은 서윤을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길을 잃었는지 혼란스러워하는지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관용을 베풀었지만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어떤 밤에는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 서유는 옷을 천보다 바느질이 더 많아질 때까지 수선하는 법을 배웠다. 민주는 시장에서 조각을 흥정하고 몸이 아플 때까지 초과 근무를 하며 모든 달러를 늘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들은 견뎌냈다. 사랑이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지우지 못했다. 서윤의 아버지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하숙집에 편지가 도착했는데 하나하나가 전보다 더 차가웠다. 첫 번째 편지는 요구였다. 지금 집으로 오라고. 두 번째 편지는 경고였다. 내가 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세 번째 편지는 위협이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유는 그것들을 모두 불태웠다. 하지만 두려움은 남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패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언젠가 그는 그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그녀를 찾을 때 무엇을 할지 몰랐다. 그 두려움은 그녀의 꿈에 스며들었다. 그녀가 시장을 걸을 때,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을 볼 때, 밤에 그녀 뒤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 그것은 그녀의 마음 뒤에서 속삭였다. 그래서 그녀는 민준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트리스 아래에 몇 개의 동전을 넣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드레스 자락에 몇 장의 지폐를 숨겼다. 그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저 예방책일 뿐이고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태어난 습관일 뿐이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의 일부는 언젠가 그를 뒤에 남겨두어야 할까봐 여전히 두려워했다. 세월이 흐르고 공장 마을에서의 삶은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결코 쉽지 않았고 진정으로 편안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것이었다. 민주는 뼈가 빠질 때까지 일했고 매일 밤 아픈 근육과 그을음 묻은 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서유는 손가락이 피가 날 때까지 옷을 꿰매었고 한때 섬세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굳은 살로 거칠어졌다. 서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무서웠다. 그녀는 기쁨을 기대했고 신생아를 민준의 품에 안고 가족의 따뜻함이 커지는 순간을 상상했다. 하지만 담요에 쌓인 작은 소년을 보았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느꼈다.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버린 아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17살이었고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소녀였다. 그녀의 가족은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고 그녀를 비밀리에 숨기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그녀가 병이 났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이 아이와 같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그를 데려가기 전에 간신히 그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조용한 입양, 기록이 남지 않도록, 휘트모어라는 이름과 관련이 없도록 신중하게 지불하는 것. 서유는 몇 주 동안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픔을 잠재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 없이, 스캔들의 부담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만났고 그 과거를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아래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팔에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과거가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녀를 알 기회도 없이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그 비밀의 무게가 그녀의 뼈에 자리 잡았고 그녀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 조용하고 갉아먹는 죄책감이었다. 그들의 아들 서준은 빠르게 자랐다. 그의 피부는 부모님의 색깔이 풍부하게 섞여 있었고 그의 눈은 아버지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미소는 어머니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그들이 함께 진정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존재였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런데도 서유는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 아이를 꿈꿨다. 그녀는 그가 서준과 닮았는지, 그녀의 코를 가지고 있는지, 민준의 꾸준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어머니를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더 깊이 묻고 서준에게, 민준에게, 그들의 삶에 헌신했다. 하지만 과거는 당신이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조차도 몰래 돌아오는 경향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또 다른 아이, 하늘이 왔다. 그녀는 처음부터 거칠었고, 시끄럽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녀의 웃음소리가 하숙집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어머니의 부드러움이나 아버지의 조용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힘이었고 어린 소녀의 몸속의 폭풍이었다. 서유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비밀은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그 소년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 살고 아마도 그들과 비슷한 집에서 살고 아마도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는 그가 좋은 삶을 살았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그가 결코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 결코 알아채지 못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비밀은 모든 것을 독살하는 방법이 있었다. 서유는 더 조용해지고 멀어졌다. 민준은 눈치챘다. 처음에는 지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모가 되는 건 힘들었고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먼 곳을 응시하는 방식. 그녀가 과거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주저하는 방식.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가 움찔하는 모습, 심지어 지나가는 말에서도. 민주는 캐묻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침묵을 존중했고, 만지기에는 너무 깊은 상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사람은 그의 아내였고, 그녀는 그에게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지 오랜 후, 그는 그녀가 부엌의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무릎에 놓인 찢어진 천 조각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민주는 그들 사이에 공포에 질린 거리를 느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지 않는 것, 결코 말하지 않을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아내를 정말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서유는 결혼이 책과 영화에서 묘사하는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과 생존이 종종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둘 다의 기반을 둔 결혼 생활에서 살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민주는 좋은 남편이었다. 그는 꾸준하고 인내심이 많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제철소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겪는 피로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밀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사랑도 가볍게 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남편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같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래된 남부 돈, 식민지 부로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 여성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수년간 그녀를 길렀고, 은행가, 변호사, 사업가의 아들들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경주마처럼 줄 세워서 혈통, 부, 올바른 종류의 오만함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따라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무도장 바닥을 가로질러 그녀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예상대로 행동했습니다. 민준이 있을 때까지는요. 그녀는 다른 것을 볼 때까지. 그녀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남자. 그녀가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남자. 그리고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그에게 달려갔다. 그 깨달음은 그녀를 역겹게 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는 방식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밤에 아이들을 땅이 울리는 것처럼 낳고 깊게 흔들어 잠재우는 방식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화가 났을 때조차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방식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그와 결혼했을 때 그것은 마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생존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왔고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때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준에게서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세상에서. 마치 그녀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여성들로부터. 민준이 거리에서 지나갈 때 비웃는 남자들로부터. 그녀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을 하는 아이들로부터. 엄마, 왜 어떤 사람들은 아빠를 마치 그가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쳐다볼까요? 엄마, 왜 다른 아이들은 내가 다르다고 말할까요? 엄마, 왜 할아버지는 절대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이 추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그녀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으려고 수년을 보냈기 때문에 자녀들이 두 세계 사이의 공간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녀가 민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 몇 달 동안 상황이 가장 어려웠을 때, 지치고 두려웠을 때 떠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그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겨둔 돈을 보고 밤의 조용한 시간에 그것을 계속 세어보며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기에 충분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주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질문을 피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 대해 물었을 때 주저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인종, 소속감, 그들을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녀가 조용해지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랑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일까요? 그는 그 질문을 하는 게 두려웠다. 답을 알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유는 과거가 그녀 뒤에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 가족, 겸손하지만 안전한 집을 만들었다. 그들의 벽 바깥 세상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안에서 평화에 가까운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평화는 깨지기 쉬웠다. 그리고 과거는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다시 기어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다. 첫 번째 편지는 평범한 오후에 도착했다. 그녀가 쇼핑을 나갔을 때 문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얇은 흰색 봉투가 다른 세상에서 온 유령처럼 나무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올리기 전에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발신자 주소는 없었다. 그녀의 이름만 있었다. 필체는 틀림없었다. 그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찢으며 배가 뒤틀렸다. 안에 있는 글자들은 짧았다. 차가웠다. 그녀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가 그에게서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녀가 도망간 후 그는 편지를 보내어 요구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편지들이 그녀를 위협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그가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다른 편지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무게가 돌처럼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녀를 통제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인가? 아니면 더 나쁜 것인가?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를 보았다. 그것은 초저녁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시장에 데려가서 감자와 신선한 우유를 물물 교환하는 동안 아이들이 노점 사이를 쫓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를 보았다. 정장을 입은 백인 남자가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오한이 스쳤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그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항상 멀리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당신은 세상을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또는 더 나쁜 경우에 그가 당신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와 마주해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속한 과거에 머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왔다. 이 편지는 달랐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그녀는 다시 읽었다. 필체가 낯설었다. 메시지는 모호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가 그녀의 첫 아이에 대해 알아냈다. 수년 전에 그녀가 버린 아들에 대해. 그녀가 너무 깊이 묻어 거의 잊힐 뻔했던 비밀.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의 벽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다. 민준이 알아챘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옷장 서랍맨 아래에 구겨져 숨겨진 편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의 눈빛의 변화를 보았다. 그녀에 대해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는 아내를 전혀 몰랐을 것이다. 서유는 과거가 언젠가 그녀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삶이 자신이 남긴 삶과 별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 수년을 보냈다. 자신이었던 여성, 지호의 특권받은 딸, 첫 아이를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던 소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민준의 품으로 달려온 젊은 신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은 그 여성이 항상 그녀 안에 있었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서 그녀가 묻어둔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몸이 그녀를 배신하고 시간의 무게가 그녀의 뼈를 누르자,
그녀는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병은 느리게 시작되었다. 기침이 여기, 어지러움이 저기. 그녀는 아무것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숨을 앗아간 날카롭고 끊임없는 가슴의 통증이 가장 단순한 움직임조차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민준이 먼저 알아챘다. 그는 그녀가 난로에서 철제 냄비를 들어올리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움찔하는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가 세탁물을 접다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는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의사가 왔다. 그는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고, 서윤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의 리듬을 듣는 동안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하고,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침묵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그녀는 그런 종류의 차분함을 전에 본 적이 있었다. 나쁜 소식을 부드럽게 하는 종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친절을 가장하는 종류.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이야. 그는 말했다. 약해지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민주는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의 손은 옆구리를 꽉 쥐었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피로뿐이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로부터 도망쳐왔다. 어쩌면 멈출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며칠 동안 다른 의사, 다른 답, 다른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보다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비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붕 뒤로 낮게 기울었을 때,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와 함께 앉으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 주저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고, 뭔가 결정적인 것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숨겨둔 돈에 대해서, 결혼 초기에 그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언젠가는 탈출해야 할까봐 두려웠던 것에 대해서. 그녀는 그에게 첫 아이, 버린 아들, 키운 삶에 대해서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심지어 죽어서도 그가 그녀를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서, 그녀가 그에게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에게 가장 나쁜 진실을 말했다. 그녀가 그와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그와 결혼한 것은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그녀의 탈출구였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고, 그가 분노를 느끼는지, 고통을 느끼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고, 평생의 죄책감이 가슴을 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진실이라고 아는 유일한 것을 말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비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깊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랐다. 그 후로 날들이 흐릿해졌다. 민주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돌보았다. 고통이 너무 심할 때 그는 그녀를 안고, 열이 날 때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그녀의 다리가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할 수 없을 때 그녀를 침대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알 필요가 없었다. 결국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충분했다. 어느 날 밤, 추위가 집안을 스며들고 그녀의 몸무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을 때, 그녀는 민준이 그녀를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너무 부드럽게 무언가를 속삭여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그녀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마도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마도 사랑은 완벽함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것은 아플 때조차도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과거가 결코 되돌릴 수 없을 때조차도. 작별 인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일 때조차도. 그 집은 너무 조용했다. 벽에 자리 잡은 그런 종류의 고요함, 숨쉬는 사이의 공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몸의 무게 속으로. 서유는 사라졌다. 민주는 그들의 침실의 고요함 속에 앉아 그 옆에 빈 공간, 여전히 그녀의 머리가 희미하게 각인된 베개를 응시했다. 며칠 동안 그는 그것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녀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믿게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평생의 비밀을 남겼다. 그녀의 고백은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깨뜨렸다. 그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 보낸 모든 세월 동안, 함께 나눈 모든 순간 동안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들의 사랑이 항상 진짜였고, 그것은 필요성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의 삶이 거짓말이었을까? 그녀가 정말로 그를 선택한 적이 있을까? 아니면 그는 단지 그녀가 원하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는 탈출구, 피난처, 길일 뿐이었을까? 그는 평생 그를 그보다 못한 사람으로 부르고,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남자로 보이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지금, 그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에서도,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품에서조차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속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편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편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그녀가 숨겨둔 서랍에 숨겨져 있었다. 위협, 경고, 그리고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를 산산조각 낸 편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 다른 필체. 다른 두려움. 그녀는 그에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는 서랍을 열었고 오래된 종이 더미를 꺼내 하나하나 펼치면서 손가락이 떨렸다. 마지막 편지는 간단했다. 한 문장이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방이 기울어졌다. 그는 다시 그 글을 읽었고 숨이 막혔다. 그들의 아들. 서준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그녀가 준 그 사람. 그가 존재한다는 걸 전혀 몰랐던 그 사람. 그의 손이 종이를 꽉 쥐었다.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서 숨긴 그녀의 또 다른 조각이 있었다. 답을 찾기 위해 밖에 나간 아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뿐이었다. 민주는 침묵 속에 앉아 편지를 응시했다. 그가 결코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삶의 진실을. 서윤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슬퍼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삶을 위해서도. 그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삶, 이제 그가 깨달은 그 삶은 유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없는 집은 달랐다. 그것은 공허함, 그녀의 목소리의 부재, 옷을 접거나 부엌에서 중얼거릴 때의 조용한 움직임의 바스락거림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였다. 민주는 수십 년 동안 아내를 이해한다고 믿었고, 그들이 쌓아온 사랑이 진짜이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제 그녀가 죽은 후 며칠 동안 그 믿음은 모래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편지를 앞에 놓았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피가 멈추지 않는 상처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수년 동안 이 진실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 안에서 골마 터지게 내버려 두었고, 그것이 그녀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었고, 그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퇴색한 잉크를 응시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녀가 어떻게 매일 저녁 식탁에서 그와 마주 앉아 세상에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녀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계획이었을까? 그녀는 죽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고백했다. 돈, 의심. 그녀가 그와 결혼한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 적어도 처음에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간직했고, 이제 민주는 혼자 이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서준과 하늘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도 슬퍼했지만 그들의 고통은 달랐다. 그들에게 서유는 어머니였다. 꾸준하고 변함없는 그들의 세상의 중심이었다. 민준에게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의 파트너, 그의 집, 그가 위에 쌓은 여자, 그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신뢰했던 여자였다. 이제 그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신중하게 구성된 환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랑이 거짓말로 시작되었다면 여전히 사랑일까? 그는 몰랐고 알고 싶은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주는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 제철소는 슬픔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아내가 떠났다는 것, 그의 세상이 그의 발 밑에서 바뀌었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 같은 것을 요구했다. 그의 땀, 그의 힘, 그의 시간.
적어도 그것은 간단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가 시장을 걸으며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무게를 실어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아니었다. 그들의 조용한 질문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습관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시트가 차갑고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아니었다. 서랍을 열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편지를 보았을 때도 아니었다. 그는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진실로 그를 조롱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테이블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쳤다.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단 하나의 잔인한 사실만 있었다. 밥을 찾고 있는 아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민준뿐이었다. 그는 몇 주 동안 그것과 씨름했다. 지금 이 소년, 이 남자를 찾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의 삶에 한 번도 없었던 낯선 사람에게 무엇을 비쳤을까?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서준이었다면? 만약 누군가가 그의 아들을 빼앗아가 지워버리고 비밀로 만들었다면? 그는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민주는 집을 나갔다. 그는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우체국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서윤이 죽은 후 처음으로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소년을 찾을 것이다. 그는 그에게서 훔쳐간 진실을 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더라도.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